장인 미사르의 유언. 미사르는 끊임없이 특이한 것을 발견하고자 열심히 했으며 이러한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성에는 다행이라 할 수 없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슬프게도 아주 기이하고 참혹한 병의 모습으로 죽음이 찾아와 그를 앗아가지 않더라면 그 생각들은 결국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체계로, 즉 엉뚱한 것으로 압축되었을 것이다.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 중에서. 길지 않은 이 글은 내 미지의 독자 그리고 진실을 보려는 용기와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후세들을 위한 것이다. 소인배들은 불보듯이 내 말을 피할 것이다. 나는 듣기 좋은 말을 늘여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나는 요점만 말해야 한다. 문장 하나 쓰는 데에도 초인적이라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분명하게 깨달은 것과 알고 있는 내용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내적인 숙명이 나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긴장이다. 내 병의 진짜 원인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의사들은 이 병을 위장마비라고 표현한다. 주요 증상으로 내 사지와 내부기관 전체가 급속하게 마비되어 가고 있다. 병 때문에 베개에 몸을 지탱한 채 나는 밤이고 낮이고 침대에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불 위에 놓여있는 공책의 왼손으로 오른손은 전혀 움직일 수 없다. 글을 쓰고 있다. 종이를 넘기는 일은 내 충실한 하인 마네가 맡아 하고 있다. 내 유산을 돌보는 일도 그에게 위임했다. 3주일 전부터 나는 유동식만을 먹고 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는 물을 삼키는 것조차 실로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다. 그렇다고 현재의 내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아직 내게 힘이 남아있다면 내가 알아낸 발견을 알리는데 몽땅 바쳐야 한다. 그 전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내 이름은 장자크 미사르이다. 나는 1687년 3월 12일 지네바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구두장이었다. 그와 달리 아주 일찍부터 나는 보다 고상한 수공업의 소명이 내 안에 움트는 것을 느끼고 금세공사에게 도제 수업을 받으러 갔다. 몇 년 후 나는 도제사가 되는 시험을 치렀다. 도제 시험에 내가 제출한 작품은 운명의 조롱인가? 황금조개로 둘러싸인 루비였다. 2년에 걸친 알프스와 바다 그 사이에 놓인 드넓은 육지를 두루 방랑한 끝에 나는 파리로 갔다. 그곳에서 베르들레가에 있는 금세공사장인 랑베르의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장인 랑베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의 공방을 위임받아 운영했으며 그 1년 후에는 그의 미망인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장인 증서와 조합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 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베르들게의 영세한 금세공사로부터 파리 시내 전역에서 가장 훌륭하고 명망 있는 보석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내 고객은 파리의 유력한 집안들과 나라 안의 훌륭한 가문들 그리고 왕이 아주 가까운 측근들이었다. 내가 만든 반지와 브로치, 장신구와 왕관들은 네덜란드, 영국, 독일 제국으로 팔려나갔고 많은 왕후들이 내 가게에 문턱을 드나들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뜨고 2년 후 1733년 나는 오를레안 공작의 궁중보석 세공사로 임명되었다. 우리 사회의 고상한 계층과의 교부는 내 정신적인 능력의 함양과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읽은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해서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학문, 문학, 예술과 라틴어의 포괄적이고 깊은 지식을 습득했으며 상급 학교나 대학에 다닌 적이 전혀 없는데도 잘난 척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박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살롱에 빠지지 않고 드나들었으며 내 편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인사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이기도 했다. 디로드, 콩디아크, 달랑베르가 우리 집 식탁에 앉았었다. 그리고 몇 년 넘게 볼테르와 주고받은 서신을 내 유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사교적인 루소조차 나는 내 친구라고 생각한다. 유명한 이름들을 늘어놓아 이를테면 미래의 독자에게 독자가 존재한다면 말이다. 깊은 인상을 주려고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중에 믿기 어려운 내 발견에 대한 견해를 밝혔을 때 내게 쏟아질 비난, 우리 시대 학문의 상황과 철학에 대해 전혀 생각하는 것이 없었기에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바보라는 비난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거명한 사람들은 내 정신의 분명함과 판단력에 대한 증인들이다. 그러나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것뿐이다.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긴 사람을 부인한다면 친구여, 그대는 누구인가? 공방을 확장하고 사업 규모를 늘린 덕택에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 그런데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금과 보석이 갖는 매력은 의미가 없어지고 대신 서적과 학문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60살이 되기 전에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수도의 분주한 생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가로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러고는 이 목적을 위해 파리 근교의 대지를 구입해 그곳에 커다란 저택을 짓게 하고 온갖 종류의 관상수와 꽃밭, 과일나무가 있는 정원과 깨끗한 자갈길, 몇 개의 아기자기한 분수를 꾸미게 했다. 집과 정원은 튼튼한 회양목 울타리로 바깥 세상과 분리되었으며 조용하고 매혹적인 경관은 인생의 고난과 죽음 사이에서 휴식과 기쁨의 시간을 맛보려는 남자에게 적당한 장소로 보였다. 1742년 5월 22일 55살의 나이에 나는 파리에서 파시로 이사했으며 새로운 거지주에 발을 들여놓았다. 오, 고연 행복과 기쁨에 넘쳐 파시에 도착했던 그 봄날을 오늘 되돌아보면 바쁘게 돌아가는 사업, 약속, 독촉과 격정거리가 기다리는 아침에 오는 압박 없이 평생 처음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그날 밤을 생각하면 정원의 오리나무가 살랑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얼마나 달콤하게 잠을 잤던가. 지금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지탱하고 있는 바로 이 베개를 들고 그날을 저주할 것인지 아니면 축복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날 이후 나는 서서히 몰락의 길들을 걸어 현재의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 또한 그날 이후의 진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 우주의 처음과 흐름과 종말에 대한 진실이 나에게 한 조각 한 조각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다. 진실의 얼굴은 소름 끼치고 메두사의 머리처럼 그것을 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우연이든 끊임없는 탐구의 결과이든 일단 그것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 사람은 휴식과 위로가 없어도 아무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위지의 독자여, 이 글을 계속 읽기 전에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그대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대는 더없이 무서운 일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가?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것이며 내 말을 듣고 그대의 눈이 일단 뜨이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보는 대신 옛 세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계는 흉측하고 가슴을 내리누르고 압박할 것이다. 그대에게 모든 희망이 남아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진실이 최후의 진실이라고는 위안 말고는 어떤 위안도 출구도 기대하지 말라. 진실이 두렵거든 읽는 것을 그만두어라.
최후의 진실에 공표를 느낀다면 이 글을 치워버려라. 마음의 평화가 소중하게 생각된다면 내가 하는 말에서 도망쳐라. 무지는 수치가 아니며 오히려 사람들 대부분은 행복으로 여긴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행복은 그것뿐이다. 행복을 경솔하게 버리지 말라.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 스스로 분명하게 깨닫기 전에 이미 알았던 것처럼 그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고백하고 말로 표현하기를 거부했을 뿐이다. 나는 말한다. 세계는 무자비하게 닫히는 조개이다. 그대는 거부하는가? 이 깨달음에 저항하는가? 그렇다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대가 한 번에 다 내닫기에는 너무 큰 걸음이었다. 해무궁한 안개가 너무 짙게 깔려 있어 밝은 빛 하나로는 그것을 몰아내기에 충분치 않다. 우리는 수백 개의 작은 불빛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그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서서히 깨달은 것을 이렇게 그대와 함께 하려는 것이다. 새로 지은 집을 둘러싸고 있는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다. 사실 그것은 많은 희귀한 화초와 관상수 그리고 나무들로 뒤덮인 작은 공원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수수한 장미를 심게 했다. 옛적부터 활짝 핀 장미를 보면 내 마음이 진정되고 위로받았기 때문이다. 정원을 꾸미면서 세세한 부분은 임의로 할 수 있었던 정원사는 서쪽을 향한 응접실 앞에도 작은 화단을 만들어 장미를 심었다. 그 성실한 남자는 나를 기쁘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아무리 장미를 좋아하더라도 온통 장미로 둘러싸여 압박받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화단과 더불어 인류사 최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도 그는 전혀 예감할 수 없었다. 장미는 전혀 자라지 않았다. 줄기들은 형편없이 작았고 부지런히 물을 주었는데도 많은 것들이 말라 죽었다. 나머지 다른 정원의 꽃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울 때도 응접실 앞의 장미들은 꽃봉오리조차 맺지 못했다. 나는 정원사와 의논했다. 그는 화단을 전부 갈아엎어 보자고 새로운 흙으로 채운 다음 다시 꽃을 심는 도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방법은 너무 수선스럽게 여겨졌다. 대신 장미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는 화단을 전부 없애고 그 자리에 작은 테라스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응접실 문을 나서 테라스에서 정원을 볼 수 있고 저녁에는 태양이 지는 아름다운 광경에도 감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은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땅을 평평하게 다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나중에 자갈과 모래를 채워 넣을 요량으로 나는 장미줄기를 걷어낸 다음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삽진을 몇 번 하자 부슬부슬한 흙 대신 희끄무레한 단단한 지층에 부딪히면서 땅을 파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그래서 곡괭이의 도움으로 기어하게 생긴 하얀 암석을 부서뜨렸다. 여러 번 치자 그것은 갈라지면서 삽으로 떠낼 수 있을 만한 작은 조각들로 바스러졌다. 처음에 나는 새로운 암석을 치우기에 일이 늘어난 데 오는 짜증 때문에 그 조각난 돌멩이들에 어떤 광학물적인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멀찌감치 홀로 삽을 비우기 위해 높이 쳐든 순간 내 시선이 삽에 수북히 쌓여있는 돌멩이에 머물렀다. 주먹만한 돌멩이 옆에 균형 잡힌 모양의 아주 작은 무엇인가가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삽을 내려놓고 돌멩이에 손을 든 나는 놀랍게도 돌멩이 옆에 붙어있는 균형 잡힌 모양의 것이 돌로 된 조개라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발굴할 것을 조사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돌 옆에 붙어있는 조개는 돌과 단단하게 유착되어 있는 듯 보였으며 그 색깔도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다만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면서 움푹 패였다가 솟아오르곤 하는 무늬 덕에 흰색과 노란색 그리고 회색이 좀 더 분명하게 교차하는 점만이 달랐다.
크기는 대략 프랑스 금화만 했으며 외향은 노르망디나 브루타뉴 해변에서 볼 수 있는 점식 식탁에 등장해 환대받는 조개들과 아주 똑같았다. 칼로 조개를 긁어대자 껍질에서 떨어져 나온 자구 조각들은 바스러진 돌 부스러기와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나는 떨어져 나온 조개 조각을 절구에 넣고 빻았다. 그리고 돌멩이 파편은 다른 절구에 빻았다. 두 번 다 같은 회백색의 가루가 나왔다. 그것에 물을 몇 방울 섞자 벽에 석회를 바를 때 사용하는 색이 나타났다. 조개와 돌이 동일한 성분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며 오늘날까지도 생각하면 몸소리쳐지는 이 발견이 낳을 무서운 결과를 당신아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어쩌다 한번 나타난 현상을 발견했을 뿐인데 추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었고 자연이 기분 내키는 대로 우연히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자신있게 믿었던 것이다. 나로서는 달리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변할 수밖에 없었다. 조개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알아보기 위해 나는 다시 장미화단으로 나갔다. 오래 찾을 필요도 없었다. 괭이로 치고 삽으로 퍼낼 때마다 돌조개가 나왔다. 전에는 돌과 모래일 뿐이라고 그냥 지나쳤을 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되자 눈에 띄는 것들이 모두 조개였다. 반시간 후 조개는 수백 개를 헤아렸다. 눈으로 일일이 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세는 것을 중단했다. 나는 감히 시인할 용기가 없었던 예감. 그러나 미지의 독자여, 정녕 이미 그대 안에서도 움트고 있을 어두운 예감에 사로잡혀 나는 삽을 들고 정원의 맞은편 구석으로 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흙과 점토만이 남았다. 그러나 50cm쯤 파내려간 후 조개 암석에 부딪혔다. 나는 왜 제3, 4장의 장소를 파내려 갔다. 5번째, 6번째 장소도 파헤쳤다. 어디에서나 어떤 때는 첫 번째 삽질을 하자마자 또 어떤 때는 상당히 깊이 내려간 곳에서 조개 암석, 조개모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아니 몇 주에 걸쳐 나는 주위로 안정을 나왔다. 처음에는 파시 그리고 볼로뉴와 베르사유에서 땅을 팠다. 마침내는 계획을 세워 생클루에서 뱅센, 장티에서 몽블로랑시에 이르기까지 땅을 팠으며 조개를 찾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조개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조개 성분과 일치하는 모래나 돌을 발견했다. 센과 마르네 강줄기에서는 모래톱 위에 조개들이 무더기로 있었다. 반면에 샤랑트에서는 그곳 난민수용소의 감시병들이 의심쩍은 눈초리로 지켜보는 가운데 5m나 깊은 동굴을 파내려간 후 비로소 조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땅을 팔 때마다 조개 견본과 그것에 둘러싸여 있는 암석 표본을 몇 개씩 집으로 가져와 꼼꼼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매번 처음 발견한 조개와 같았다. 내가 수집한 여러 종류의 조개들은 크기를 제외하고는 전혀 서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모양만 제외하면 그것들이 유착하고 있는 암석과도 숙별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기저기 원정을 다닌 결과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나는 그 해답을 기대하면서도 한편 어두운 느낌이 들기도 했다. 첫 번째, 땅속에서 조개 암석이 분포되어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두 번째로, 조개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생겨났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정형이나 아니면 어찌됐든 완전히 자의적으로 형성된 돌조각이 무엇 때문에 지극히 예술적인 조개의 형태로 취하게 되는 것일까? 미지의 독자여, 여기에서 내 말을 가로막고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그러한 문제들을 파고들었으며 조개 암석에 출현은 도창적이거나 놀라운 발견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알려진 현상이라고 소리치지는 말게나. 그렇다면 나는 서두르지 말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네. 친구여, 서두르지 말게나. 내가 돌조개를 발견한 최후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연 속을 거닐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았다. 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나처럼 일관성 있게 깊이 생각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 물론 나는 우리의 행성, 대륙과 지역 등의 생성에 관해 설명에서는 돌조개에 대해서는 또 언급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서를 알고 있다. 실무적인 면에서의 연구를 끝낸 후 나는 조개 문제에 대해 어느 식으로든 해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적들을 빼놓지 않고 파리에 주문했다. 그리고는 우주론, 지질학, 광물학, 기상학, 천문학, 그 밖에 유사한 모든 분야에 관련된 서적들을 일일이 철저하게 검토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알베르투 마그누스, 테오프라스토스에서 그로스테스트, 아비센나에서 레오나르도에 이르기까지 조개에 대해 약간이라도 언급한 작가들은 모조리 읽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조개의 출현, 모양, 행태, 분포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개의 기원이나 가장 은밀한 내적 본질과 본래의 목적을 설명하는 일에서는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쨌든 서적을 뒤적이며 연구한 결과 나는 조개화가 진행된 범위에 관해 문제에서는 답변할 수 있었다. 지구상 어디서나 하늘이 푸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 전 세계에서 향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을 쫓아 조개를 찾기 위해 구멍을 파기만 하면 어느 곳에는 항상 조개가 있다고 이미 나는 추정했었다. 높은 산 정상으로부터 아주 깊숙한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서 발견해낸 조개뿐 아니라 새로 발견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국에서 찾아낸 조개, 석회, 조개모래, 그리고 완성된 형태를 갖춘 조개에 대해서도 읽었다. 그 결과 내가 파리에서 조개를 발견하면서 우려했던 사실, 즉 우리의 행성 전체가 조개와 조개 종류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입증되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초원과 산림, 호수와 바다, 정원과 농토, 황무지와 풍요한 평원, 이런 것들 보기 좋은 얇은 외투에 지나지 않는다. 얇은 외투를 벗겨내면 우리 행성은 금화 크기와 한 돌무대기로 무수히 많이 결합하고 응어리져 만들어낸 공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 행성에서 생명이 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완결된 상태가 문제라면 지구가 실질적으로 조개를 이루어져 있다는 발견을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별난 생각짐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가 연구한 과정을 여기에서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포괄적인 연구 결과 지구의 조개화는 막을 수 없이 금속화된 게 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만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오늘날 벌써 세계의 흙 외투는 곳곳에서 해지고 파손되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조개 성분은 그것을 부식하고 침식하였다. 고대인들의 글에는 시칠리아 섬, 아프리카의 북쪽 해안, 이베리아 반도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풍요로운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이러한 지역들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먼지, 모래, 돌로 덮여 있다. 이것들은 다름 아닌 조개가 형성되기 전의 단계다. 아라비아의 대부분, 아프리카의 절반을 차지하는 북부지방, 그리고 최근의 보고를 통해 알았듯이 아메리카의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 가운데 특별히 빼어난 곳이라고 생각하는 프랑스에서도 계속되는 조개화를 증명할 수 있다. 서프로방스와 남부 세벤의 일부 지역들에서 흙 외투는 이미 손가락 깊이까지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미 조개화가 진행된 지표면은 유럽 면적을 훨씬 능가한다. 조개와 조개 성분이 부단히 증가하는 원인은 끊임없이 물의 순환에 있다. 바다에서 사는 보통 조개들처럼 돌조개에게도 물은 가장 긴밀한 동맹자, 바로 존재의 기본 원소이기 때문이다.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물은 영원한 순환을 보여준다. 그것은 태양빛의 힘을 빌려
바로 위로 상승하고 구름으로 뭉쳐지고 이 구름은 바다에 실려 아주 멀리 날아가 육지 위에서 흩어진 다음 빗방울의 형태로 물을 대지 위에 쏟아붓는다. 물은 땅을 적시고 구석구석 스며든다. 그런 다음 샘물과 개울에서 다시 모여 시내와 강으로 불어나고 결국에는 다시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지하로 스며들어가는 단계에서 물은 조개의 형성에 숙명적인 기여를 한다. 즉, 그것은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토양을 서서히 해체시키고 분해하여 휩쓸어 간다. 그리고는 더 깊숙이 스며들어 돌조개층에 이르러서는 조개의 형성에 필수적인 토양에서 획득한 물질을 조개 암석에게 전해준다. 이런 식으로 지구의 외투는 갈수록 얇아지는 반면 조개들의 지층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평범한 샘물을 냄비에 끓여보면 내 발견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냄비 바닥과 옆면에 흰색의 앙금이 형성된다. 꽤 오랫동안 물을 끓인 냄비에서 앙금은 상당한 두께로 딱딱하게 늘어붙어 있다. 이것을 떼어내려 절구에 빻으면 돌조개를 빻을 때와 같은 가루를 얻게 된다. 빗물의 경우는 실험을 해도 앙금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이제 미지의 독자는 세계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물이 우리 삶의 토대인 지구를 파괴하고 있으며 뜻하지 않게 우리의 가장 사악한 적인 돌조개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생명을 선사하는 원소인 흙이 생명의 적대적인 돌 원소로 변화하는 것은 다양하게 번성하는 형태들이 유아독존의 조개 형태로 변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도 번복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세계의 종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하지 말자. 유일한 종말은 완전한 조개화이다. 태양이 뜨고 지고 안개가 걷히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것은 확실한 종말이다. 이 종말의 상세한 모습은 나중에 묘사하겠다. 그 전에 먼저 사람들이 내게 제기할 이유에 답변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일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무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삐고 두려움은 수단과 의욕과 의의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자는 진실만을 인정한다. 조개의 출현을 설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아주 명망 있는 학자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이미 앞에서 나는 간단히 시사했었다. 많은 이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한 조개가 자연의 유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돌을 조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자연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탈리아 작가들에 의해 널리 퍼져 있는 이 피상적이고 안일한 설명을 이상적인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고 비문학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그것에 대해 상세하게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꽤 위대한 철학자들도 옹호하는 두 번째 경에는 선사시대에 지구 전체가 바다로 뒤덮여 있었으며 바다가 물러나면서 살아있는 조개들이 곳곳에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수를 근거로 둔다. 실제로 성경에는 높은 산꼭대기까지 지구 전체가 물로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해석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그것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모세오경에는 지구상의 대홍수가 370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산 정상은 평지와 별 차이 없는 많은 조개가 널려 있다. 겨우 150일 물속에 잠겨 있었다고 적혀 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의 홍수가 오늘날 발견되는 그렇게 많은 수의 조개를 남길 수 있단 말이냐고 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뿐 아니라 수천 년 전 대홍수가 물러나고 남아있던 조개들은 오래전 비바람에 풍화되어
닳아 없어지고 모래로 바스러졌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수수께끼처럼 보존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왜 끊임없이 증가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족의 존재에 대한 모든 해석과 설명은 내 것을 제외하고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의 외형과 관련해 아주 다양한 물질들이 끊임없이 조개 성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조개화가 지구의 외형뿐 아니라 현생의 모든 삶, 지구상 아니 우주의 모든 사물과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라 추정할 수 있다. 망원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이 우주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달이 우주의 조개화를 보여주는 실로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을 나는 이미 오래전에 확신하게 되었다. 달은 오늘날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단계, 즉 모든 물질이 조개 성분으로 변해버린다는 단계에 이미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궁금증에서조차 달이 숲으로 우겨진 구름, 싱싱한 초원, 커다란 호수와 바다가 있는 살기 좋은 행성이라고 주장하는 천문학자들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어설픈 아마추어들이 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조개 황야이고 그들이 달의 지도에 산맥으로 표기하는 것은 조개암 속으로 이루어진 황량한 언덕이다. 다른 행성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보다 날카로운 오성과 더 정교한 망원경을 가진 후세들은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할 것이다. 우주의 조개화보다 한층 더 끔찍한 사실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조개 성분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붕괴는 아주 격렬한 것이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 처음 잉태되는 순간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작지만 조개 성분이 전혀 없는 한 덩어리의 점액질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자궁에서 자라는 과정에 이미 그것의 앙금이 형성된다. 신생아의 머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생 직후만 해도 이 앙금은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육신은 화석처럼 굳기 시작하고 돌처럼 단단한 껍질이 두뇌를 둘러싸고 압박하여 어린이의 외모는 상당히 굳은 형태를 취한다. 부모들은 환호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곧바로 조개에 사로잡히게 되며 피할 수 없는 종말을 향해 비틀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물론 노인과 비교해 어린이의 상태는 불우할 만하다. 인간의 화석화는 노년에 가장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부피는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은 갈라진다. 혈관과 심장, 두뇌는 석회화되고 등은 꼬부라져 전체적으로 조개의 내적인 구조를 조차 안으로 구부러지고 휘게 된다. 그리고는 결국 조개들의 비참한 파편더미가 되어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으로도 다 끝난 게 아니다. 비가 내리고 물방울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물은 그를 부식시켜 미세한 조각들로 달게 부순 다음 조개 지층으로 실어간다. 그곳에서 나는 이미 알고 있던 돌조개의 형태로 최후의 안식을 찾게 된다. 상상하는 것이거나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여기기에 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묻고 싶다. 해가 거듭될수록 내 몸이 화석처럼 굳어가고 무감각해지며 육체와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너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가? 어린 시절에는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몸을 이리저리 굴리고 구부렸으며 하루에도 10번 넘어지면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다시 10번 일어났던 사실을 이제 잊었는가? 너의 보드라운 피부, 유연하면서도 건장한 근육, 양보하면서도 제압당하지 않는 생명력이 이제는 생각나지 않는가?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라. 피부는 크고 작은 주름살로 우글우글하고 얼굴은 식초병처럼 울퉁불퉁한 태가 마음의 고통으로 야유었으며
내 육신은 뻣뻣하게 굳어 신음소리를 낸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들고 한 걸음이라고 내딛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하다. 바닥에 쓰러져 오지그릇처럼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한다. 너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내 힘줄 여기저기서 그것, 내 안의 조개를 감지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것이 내 심장을 공격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벌써 내 심장을 반이나 에워싸고 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나 자신은 조개의 소나기에 떨어진 그중 가장 격렬하고 슬픈 본보기이다. 조개 성분의 증가를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빗물을 받아 마시고 있는데도 하필이면 바로 내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받은 것이다. 며칠 전 유언을 쓰기 시작할 때만 해도 맨손은 그럭저럭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손가락이 점점 굳어 이제는 직접 손에서 펜을 내려놓을 수조차 없다. 내 이야기를 받아쓰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다가 말하는 건 역시 무지 고통스럽기 때문에 팔을 밀고 당겨 손목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이 이렇게 유달리 빠른 속도로 조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주 오랫동안 조개 연구에 몰두해 있었으며 그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게 아주 잔인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권세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는데도 그것들은 자만심과 복수심에 가득 차 그 비밀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미지의 독자여, 그대는 돌과 비슷하게 생기고 생명이 없어 보이는 형상인 조개가 복수하기 위해 특정한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랄 것이다. 이제 나는 조개 존재의 비밀 중에서도 가장 엄청난 최후의 비밀로 그대를 인도하려 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 물론 그대에게는 나와 같은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조개와 부딪히게 된 후로부터 나는 조개 성분으로 이루어진 돌이 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조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품었다. 이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비센나만이 유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힘이 어디서 유래되고 왜 조개와 관련된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역시 해답을 모른다. 그에 비해서 나는 전 세계적으로 조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면에는 단순히 어떤 힘이 아니라 유일한 최고의 의지에 복종되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이 최고의 의지가 돌조개를 통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존재함을 확신하긴 했지만 이 의지를 표출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는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들 모두를 하나하나 질식시키고 세계를 황무지로 만들고 온 천지를 돌조개의 바다로 변화시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실세일까? 몇 년 동안 나는 골똘히 생각했다. 서재에 틀어박혀 머리를 혹사시키기도 하고 인식에 이르기 위해 자연을 거닐어 보기도 했다. 다 허사였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그 미지의 존재에게 간청했으며 간절히 애원도 해보고 저주도 해보았다고 나는 이제 고백한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생각은 몇 년 전부터 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으며 삶은 괴롭게도 늘 같은 궤도를 지나갔다. 그래서 나는 불쌍한 미사리 역시 앞서간 나머지 인류처럼 최후의 진실에 이르지 못한 채 조개로 전락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례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밖이나 아니면 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묘사해야 하는데도 묘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내게 남긴 영향을 통해 묘사하려 한다.
내 말을 이해하고 안 하고는 여기까지 나를 쫓아온 미지의 독자, 그대에게 적잖이 달려있다. 그대가 하려고만 한다면 나를 이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1년 전 어느 초여름 날이었다. 날씨는 화창했고 정원은 꽃이 만발해 있었다. 산책하는 내 주위를 장미향기가 따라다녔고 이 세계는 영원하며 조개들이 몰려와 마지막 여름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신시키려는 듯 새들이 노래했다. 태양이 아주 뜨겁게 내리비추었던 것으로 보아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던 것 같다. 나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과나무 그림자가 반쯤 들이운 벤치에 앉았다. 멀리에서 분수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탈진에 눈을 감았다. 그때 문득 분수의 물소리가 커지면서 콸콸 흐르는 물로 불어나는 것이 여겨졌다. 그리고 나서였다. 나는 정원에서 어둠 속으로 떠밀려 갔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다. 주변은 온통 어둠과 기이하게 꼬르륵거리면서 잘잘 흐르는 물소리와 북북 문지르고 가루를 빻는 요란한 소리뿐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내게 이 두 개의 소리군, 잘잘 흐르는 물소리와 북북 돌을 문지르는 소리는 창조의 소리인 양 여겨졌다. 나는 두려웠다. 두려움이 극도에 달했을 때 나는 아래를 향해 떨어졌고 소리는 멀어졌다. 그리고는 어둠에서 벗어났다. 갑자기 너무 많은 빛에 둘러싸여 있어서 내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다. 빛 속에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두운 곳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이제 어둠은 내 위에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되었다. 아래로 깊이 떨어질수록 이 덩어리를 더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며 그것의 규모는 더 커졌다. 이윽고 나는 위에 있는 검은 덩어리가 하나의 조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덩어리가 두 부분으로 갈라지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새처럼 검은 날개를 펼쳤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빛 위로 내려앉은 다음 닫혔다. 영원한 밤이 되었고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가루로 빻는 소리와 잘잘 흐르는 물소리 뿐이었다. 정원사가 자갈길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했다.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탈진해서 꼬꾸라졌던 것이다. 나는 집 안으로 옮겨져 침대에 눕혀졌다. 그 이후로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다. 몸이 너무 쇠약해져 의사들은 내가 영영 일어나지 못할까 우려했다. 3주일이 지나고서야 나는 그럭저럭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내 윗속에서 단단하게 뭉친 통증이 남아있었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더 많은 부위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아주 잔인하고 빠르게 덮쳐 나를 통해 본보기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조개병이다. 이 병은 조개를 눈으로 본 나와 나머지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시이다. 나는 깨달음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 중에서도 최후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하려 한다. 모든 생명을 속박하고 모든 것에 종말을 가져오는 힘, 자신이 전능하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표시로 조개알을 강요하고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의지는 거대한 원형, 조개에서 나온다. 나는 그 광대함과 소름끼치는 장엄함을 보기 위해 잠시 그 내부로 흡입되었던 것이다. 내가 본 것은 세계 종말의 비전이었다. 누구나 조개의 위력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세계가 조개화되었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공포에 질려 각기 다른 사람들의 신을 향해 절구하면서 도움과 구원을 간청하는 날, 거대한 조개는 유일한 대답으로서 날개를 펼쳐 세계를 덮친 다음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미지의 독자여, 이제 나는 할 말을 다 했다.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대를 위로하겠는가? 철학자와 예언가들처럼 그대 영혼의 불멸성, 자비로운 신의 은총,
육신의 부활에 대해 허튼 소리를 늘어놓아야겠는가? 조개가 관대한 신이라고 선언을 하겠는가? 야훼와 알라 숭배를 쫓아 조개 숭배인가? 왜?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고들 말한다. 이제 인간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나로 말하면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 최후의 밤에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련다. 드디어 죽음의 끝에 이르게 되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불쌍한 친구여, 그대는 아직 그 한가운데 있다네. 미사르 씨의 하인 클로드 마네의 휴기. 오늘 1753년 8월 30일 내 마음씨 좋은 주인이신 장인 미사르는 6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이른 아침 평상시 그대로 침대에 앉아있는 그분을 발견하였다.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눈을 감겨드리지 못했다. 주인의 손에서 펜을 빼내려고 하자 왼손 집게손가락이 유리처럼 바스러졌다. 장의사는 간신히 그분의 옷을 입힐 수 있었다. 주인이 평범한 사후경직이 지나간 후에도 뻣뻣하게 앉아있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의 친구이며 의사인 프로코프 씨는 관을 사각형으로 짧게 할 수밖에 없었다. 9월 1일 주인은 파시의 공동묘지에서 최후의 안식을 위해 사각형의 묘지, 조문객들이 놀랍게도 안작되었다. 물론 흙을 덮은 후에도 수많은 장미송이가 무덤을 뒤덮었다. 신이시여,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